28학년도 입시 제도로 바뀌면서 단순히 문장을 외우고 영작하는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서술형 부분은 초중학교 때 혹은 길게 잡아도 중학교 안에서 이미 훈련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시키십시오. 중3 때 단어장 한 권 정도, 제가 그렇게 3,000개씩 해봤는데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좀 섹터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섹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간단하게 이제 학원을 선택하는 가이드를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이제 현 중3 예비고1이 되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법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단어. 무조건 반복 노출을 시켜주세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단어를 암기를 할 때 무작정 시간을 두고 외우는 방법, 쓰면서 외우는 방법, 가리면서 연상시켜서, 그러면 조금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접두어 같은 거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마다 잘 되는 방식이 존재해서 뭐가 딱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제가 학창시절 영어 5, 6등급에서 상위권으로 가기까지 어떤 식으로 단어를 외웠고 효과적이었는지를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복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사람의 뇌는 계속 지식을 주입하면 자연스럽게 잊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부하가 돼서 이제 쓰지 않는 지식과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 과목을 열심히 하고 공부에 매진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지식이 엄청나게 주입되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단어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암기력이 뛰어나서 한 번 보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반복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스스로도 학원에서도 이중으로 시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을 예시로 많이 들거든요. 편의점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편의점에서 그 물의 위치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잘 대답을 하거든요. 이유가 아이가 그거 물의 위치를 외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자주 반복을 했기 때문에,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 주변 지형 지물을 봐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이사 간 지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 간 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처음에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정도 살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용어로도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단어도 마찬가지로 자주 읽어줘야 돼요. 반드시 정말 자주 읽어주셔야 됩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 매일 노출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단어 시험 범위가 아니라 단어자 한 권이 있으면 그것을 뭐 4분의 1로 나누다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쪼개서 부분을 매일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숙제하기 전에 한 번, 아니면 하고 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등 최소 3번 이상에서 많으면 뭐 10번 이상도 그렇게 매일같이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어 암기에 있어서 무조건 필수는 파닉스입니다. 발음이 안 되면 읽는 게 불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스펠링 등 암기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속으로 읽든 소리내서 읽든 발음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책 읽듯이 읽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암기의 느낌이 아니라 떠오르는 느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3,000개씩 해봤는데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단어가 되어야 구문이 보이고, 구문이 되어야 어법이 보이고, 해석도 되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동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히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따라가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예비 중3에서 단어장 한 권 정도, 즉 개수로 따지면 약 한 3,000개 정도만큼은 완벽하게 외우고 올라와야 내신이나 모의고사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단어 3,000개는 단순히 우리가 시험에서 학원에서 뭐 통과하고 외우고 까먹고 가물가물한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외우는 단어 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문 분석입니다. 반드시 품사를 쓰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어에서 중요성을 단계별로 따지자면 어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구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회화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한국에서 영어 시험을 볼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뭐냐면 문법을 잘 몰라서 어법 문제를 잘 못 푼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문법 개념을 아예 모르고 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 어법 문제는 어법, 문법 개념만 가지고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개념을 배운다고
관계대명사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런 간단한 개념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도 이거를 보시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공감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문법 개념을 배우지만 구문분석 훈련을 소홀히 해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 때 적어도 더 이제 중2, 중1 때 하면 좋겠지만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학습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 내신 점수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문 분석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방법은 단순히 주어 동사 찾고 구를 묶고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과 더불어 반드시 품사 쓰기,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기 이 훈련을 더 병행해야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2가지라고 남겨주세요. 세 번째는 어법입니다.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어법은 현 중3에서 고1을 올라갈 때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상위권에 갈수록 고3으로 갈수록 독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마다 학교마다 상이할 수는 있어도 내신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내신 혹은 중학교 교재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고등학교 어법 문제를 풀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교재 구성 차이와 시험 스타일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수준 높은 중학교에서는 비슷하게 출제하는 학교도 있지만 중학교는 아무래도 단순하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 비해서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법에 밑줄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나의 문법 개념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에서 머릿속에 있는 여러 지식을 사용하여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수많은 모의고사, 수능, 시중에 나와 있는 어법 문제들은 사실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패턴이라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what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주로 명사 자리면서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물어보거든요. 비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뒤에 보어와 같은 단어가 있다면 수일치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가 딱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즉 고1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출제자 의도 파악하기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에서는 교재 구성과 고등부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하고 학생들도 그런 눈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탄탄한 어법 수준을 갖출 수가 있어요. 단순히 정답만 찍고 개념 위주로 공부하면 지속적으로 어법이 어렵다고 느낄 거거든요.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네 번째는요, 독해입니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십시오. 이게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실력 향상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휘, 구문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읽는 수준의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따졌을 때 비문학도 우리 아이들이 여러 번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영어는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 모국어처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에서 이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뇌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영어에서 한국어에서 끝나는 아이들이 일단 대부분이고요. 이해까지 도달을 하였어도 정답을 틀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힘, 즉 논리 영역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논리라는 것은 주어진 글이 어떤 사고나 추리로 흘러가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글쓴이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단순히 읽고 풀기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 소재가 무엇인지, 주제의 요지가 무엇인지와 같은 것을 많이 배제하고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하는 힘이 사라져요. 독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불안하고 찝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생각하면서 논리라는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뇌는 아까 어휘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을 할수록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고 과정이 계속 쌓여야 실전에서 비로소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문제를 풀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정답만 찍지 마시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5번째는 논서술형입니다. 최대한 빨리 시키십시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은 사실 서술형 부분은 초중학교 때 혹은 길게 잡아도 중학교 안에서 이미 훈련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서문의 라이팅 연습, 아니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연습, 다양한 영작을 해야 하고 28학년도에는 입시 제도에서는 필수입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영어가 자체가 힘든데 사실 모국어처럼 라이팅을 하라고 시키면 못합니다. 이거는 사실 늦습니다. 최대한 빨리 라이팅을 다양하게 써보는 연습을 고등학교 입학 전에 시키셔야 합니다. 28학년도 입시 제도로 바뀌면서 갑자기 영작이 엄청나게 바뀌진 않겠지만 단순히 문장을 외우고 영작하는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글의 요약 등을 자유자재로 쓰려면 상대적으로 어릴 때 빨리 시키십시오. 앞서 언급했던 방식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예비 고1을 위한 영어 공부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보 다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혹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선생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학교 다닐 때 학원 숙제를 할 때 그거를 이거 내가 생각을 하면서 푼다 이러 안 하잖아. 답을 그냥 찍잖아, 읽고. 근데 그거를 훈련시키는 선생님들도 사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켜도 애들이 바쁘니까 답만 찍어요. 그럼 실제로 독해에서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힘이 부족하니까 어렵게 나오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요. 이게 추론할 수 있는 과정이 사라지니까.